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정찬우 부위원장님께서 3C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크리에이티브,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스, 챌린저. 이게 바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모바일 혁명과 한국 핀테크 산업 육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아마, 한국형 인터넷 전문 은행 육성, 그 다음에 핀테크 산업 육성이 한국 금융에 굉장히 중요한 아까 3C의 마지막 챌린저,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융과 IT를 융합해야 되니까 융합 컨버전스, 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작년도를 장식한 아마 세계적인 인물이 마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윈의 2014년도 수익을 보면 28조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벌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산이 287억 달러에 달해서 세계 22위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이건희 회장님과 비교해보면은 이건희 회장의 자산은 약 18억 달러, 2조 원이고, 자산은 130억 달러라서 이건희 회장의 자산과 번 돈의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인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작년에 2,590억 달러, 286조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90조에 비하면 이보다 훨씬 100조 정도 많은 대단한 정말 기록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가 대충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1964년도에 약 생후에 만 50세인데 항저우 사범학교를 나온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5세 때 1999년에 한국 돈으로 7천만 원 정도 가지고 전자상거래소를 설립을 했는데 이것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그야말로 이 성공을 배경으로 해서 이 전자상거래 타오바오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그 성공을 배경으로 해서 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를 만들고 또 펀드 상품을 출시하면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드디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성공 비결이 뭐냐? 저는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MPCJ로 정리해봤는데 네트워크.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바일 기술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광대한 시장에서는 네트워크가 중요하겠죠. 지금 앞으로 이 모바일이라는 것은 정말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그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건데 이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와 금융 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거. 이게 플랫폼이 구축이 안 되었으면 아마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바일 그러면 확산되는 그 모바일을 이용해서 여기다 금융을 접목해가지고 접목한 그 전자상거래 결제를 하는 그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이다. 지금 현재 최근에 성공하고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대부분 다 철저하게 사용자들을 끌어모으는 사용자 중심이다. 그래서 보통 몇억 명의 사용자들을 끌어모으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를 끌어모을까? 여기에 철저하게 사용자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갔다는 거. 네 번째가 이제 이거를 글로벌 시장으로 가져갔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마윈의 성공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걸 대충 보면서 인터넷이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1세대는 인터넷 오브 컴퓨터죠. 컴퓨터끼리 서로 연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오브 피플,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연결하는 인터넷과 컴퓨터와 모바일 폰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을 연결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IoT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간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제 모바일과 혹은 컴퓨터, 그다음에 사물 간에 연결이 됨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500년 동안 산업혁명에 맞먹는 그런 혁명이 지난 50년간의 인터넷 혁명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인터넷 혁명의 버금가는 혁명이 지금 앞으로 5년 동안에 모바일 혁명에서 일어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에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혁명, 이제는 모바일 혁명으로 간다. 이런 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
철학자가 얘기했지만은 이 패러다임, 이 판이 바뀔 때 판에 올라서는 자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가 승자가 된다는 것. 지금 한국도 제가 보니까 이 기존의 금융과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 뱅킹과 혹은 또는 모바일 뱅킹, 핀테크 산업 여기가는 약간의 서로 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얘기하면 은행원들이 문제죠. 은행원들. 기존의 은행원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대출 심사를 늘 해오던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심사로 갑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대출 개인뿐이 아니고 그 업종에 관해서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면 지금 은행원들이 빅데이터 애널리스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앞으로 은행원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각종 산업 IT도 알고 금융도 알고 산업도 알아서 그러면 빅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은행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문제가 기존에 있는 은행원들과 새로 나오는 은행에서 필요한 인물 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빨리 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지 여기에 저항을 하고 있으면 언제나 토마스 쿤에 의하면 여기에 저항과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판이 형성되는데 문제는 여기 빨리 올라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 이용자가 데스크탑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모바일 이용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스마트 쇼핑 전부 다 그 다음에 모바일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파이낸싱 문제는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한번 모바일을 써본 사람은 데스크탑으로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대면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면거래를 했습니다. 은행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은행 대출 담당자 그러면은 술도 잘 마시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죠. 이제는 그런 거 아니고 점점 이제 그러다가 인터넷으로 클릭을 하다가 이제는 모바일로 터치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는 전부 다 이 모바일 터치하는 그 인류를 신인류라고 그러는데 이 신인류가 스마트 신인류라고 하는 스마트 신인류가 탄생한다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데스크탑으로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직은 약간의 그 데스크탑을 안 쓰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모바일이 발전되면서 앞으로 1년, 2년 이내에 모바일에 거의 데스크탑의 기능을 다 수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데스크탑으로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바일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시대가 바로 스마트 신인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금융도 모바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요즘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정확히 얘기하면 모바일 뱅킹이에요. 모바일 은행. 앞으로 모바일 가지고 은행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점포도 필요 없고 사람도 만날 필요가 없고 모바일로 가지고 내가 대출 신청하거나 결제하고 그리고 은행에서는 아까도 했지만 그 사람에 대한 그 업종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변화가 과거 50년간에 일어난 변화가 앞으로 5년 이내에 일어날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금융학자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거래 점포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들이 빨리 거기에 적응하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후된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융이 아까 우리 정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계획안을 갖고 계시지만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이 10년 전만으로 세계 23위권이었어요. 지금은 세계 80위권입니다. 작년에 세계 월드 에코노믹 포럼이 스위스 월드 에코노믹 포럼이 분석한 바에 세계 80위권.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을 갔다. 처음에 믿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우간다가 같으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영업 수익률이라든지 규제의 정도를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고도 남겠더라고요. 그런데 새롭게 변화하는, 새롭게 등장하는 금융, 이 모바일 뱅킹에서 마저도 뒤지면은 빨리 갈아타지 않으면은 이건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 우리나라 고급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고급 일자리가 다 그런 자리들이에요. 자꾸 청년들 보고 중소기업 가라고 틈을 떠입니다. 뭐 군대도 안 간다. 뭐 임금을 보조해주다 뭐 한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들이 안 보내요 또. 자기 아이들 그게 안 보냅니다. 지금 우리 부모들이 다 어렵게 커와서 이만큼 왔는데 내 아들 또 중소기업 안 보냅니다. 이런 모바일 은행 같은 데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모바일 은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대 금리차가 거의 없어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페이스북의 그 연간 수익을 조사해 보니까
모바일 애드버타이징, 광고 수입이 대부분이에요. 앞으로 사람들이 모바일을 많이 쓰는데, 모바일이 아니에요. 모바일을 쓰게 되면, 모바일에서 이익은 예금 받아서 대출, 그게 아닙니다. 이자 차이가 아닙니다. 이 광고 수입에서 대부분을 이익을, 여기 보면 그림이 나오지만, 그게 대부분입니다. 저기 나와 페이먼트 앤 피는 얼마 안 돼요. 그럼 어찌 되느냐? 광고를 많이 가진 회사들은 대출 금리를 최저로, 그야말로 거의 예금금리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대출금리를 받게 되니까 광고가 없는 모바일 뱅킹들은 다 망하게 돼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완전히 오픈되어 있고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용자 중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아까 나와 있는 사용자가 많이 들어와야만 광고가 들어오죠. 제가 요새 무슨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자가 많으면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이 되면 광고가 들어오고 그 광고를 가지고 영업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를 얼마나 끌어모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앞으로 모바일 뱅킹은 단순한 뱅킹이 아니고 완전히 사용자를 끌어모아가지고 그야말로 거래 비용을 제로까지 가져가서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전략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금융기관에 있는 분들 제가 가끔 만나서 얘기해보지만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잘못하면 우리 금융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낙후되게 생겼어요. 앞으로 점점 그렇게 해서 변해갑니다. 금융 IT 융합 시대는 어찌 될까? 첫째는 점점 이렇게 이제 상거래 시장이 금융 시장으로 변하다가 지금은 IoT 시대, 인터넷 오브 띵스의 시대는 금융 인력이 중요해요. 인력이 바뀌어야 된다. 인력이. 그게 뭐냐면 아까 했지만 데이터 금융 시대 되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시대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한국의 제일 큰 문제가 IT 그러면 지금 IT 사고가 왜 자꾸 납니까? IT 그러면 되게 후선부수를 생겨가지고 아무리 그 IT를 잘하는 사람도 모두 회사에서 부서장을 안 시킵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부서장이 전산부장도 전산 전공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그래야고는 안 된다. 이제 IT도 알고 금융도 아는 그런 사람이 그런 융합형 인간이 앞으로 금융의 간부가 되고 CEO가 돼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금융 인력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인력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은 과거처럼 경제학과, 저도 뭐 경제학과 나왔지만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뭐 모든 걸 다 간장한다. 이런 시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기술을 모르면은 기술과 금융을 모르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점점 앞으로 저번에 얘기했던 대통령께서 천선이 그것도 얘기했던 거 잠깐 얘기해 놓은 건데 이렇게 많은 절차를 거치려니까 외국인들은 도저히 안 되죠. 지금 이제 간편 결제 얘기 나옵니다만은 이 정도가 아니고 최근에 애플페이는 제가 그 사진 하나 카피해 뒀는데 그냥 갖다 대면 되는 거죠. 갖다 대면 결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앞으로 이렇게 이제 갑니다. 점점 이거 안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이랬어요. 그 스마트 금융 박람회를 가봤는데 박람회 가서 한번 보니까 이거 뭐 될 필요도 안 되고 보통 30cm 이내에만 하자면 결제가 되어버려요. 완전히 나를 인식합니다. 나에 대해서 모바일과 그 결제기기가 인식을 해서 뭐 인식 방법은 여러 가지죠. 홍채 인식도 있고 피부 인식도 있고 심지어는 요새 그 시계 있잖아요. 시계 뭐 애플 워치 같은 거 워치 이 시계가 단순 시계가 아니고 시계가 내 생체를 인식해서 바로 결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고 애플 페이먼트 이거 보니까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오히려 카드보다 훨씬 더 보안이 더 강화되어 있어요. 결제하면 보통 한 번 사용하는 그 원타임 비밀번호를 발행해가지고 그 한 번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가게 주인도 내 카드 번호를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그 한 번 결제하는 비밀번호 생성해서 바로 결제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중 삼중의 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보안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규제가 없어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핀테크를 옛날에 1999년도에 도입된 공인인증서가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안 산업이 완전히 몰락하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1999년도에 만들어놓은 그걸 계속 쓰게 하니까 15년 동안 쓰니까 다른 보안 산업이 보안 툴을 발명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제 친구도 그거 하다가 완전 망했어요. 아무도 안 써주니까. 정부에서 그 규제죠. 그게 만약에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몇 년 전에 내가 찾아와가지고 한국이 좋겠다. 자기 서울 해외에서 뭐 공부다 해가지고 이거 해봤는데 한국에서 쓸 수가 없다. 뭐 이래.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할 수도 없는데 우리 금융이 그래서 보안이 앞으로 이게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하면
아까 애플페이처럼 엄청나게 보안 시스템도 발전, 한국 사람 머리가 또 좋아요. 규제 완화해주면 엄청 발전합니다. 지금 모바일 쇼핑 같은 거 뭐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쇼핑 물건을 아까 그 알리바바도 마찬가지.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인데 여기도 모바일 쇼핑 마찬가지죠. 삽 쇼핑하면서 바로 이걸로 결제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부들이 뭐 이제 가게 백화점도 안 가요. 유통혁명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유통과 결제와 금융이 IT가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그야말로 융합혁명이 지금 일어나는 그것이 융합혁명이 일어나는 그 바탕이 되는 기기가 모바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지금 앞으로 5년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상상을 하기 힘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금융학자가 쓴 것처럼 10년 이내에 거리에 금융기관 점포가 없어진다. 상상하기 힘들죠. 흔히들 말합니다. 은행분들, 정권맨들, 보험회사 지금 어디 가느냐? 바로 빅데이터 애널리스트로 변신을 한다는 거예요. 변신을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률이 떨어지면 뭐 구조조정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핀테크 시장에 뛰어든 주요 업체들을 써놨는데 이렇게 많이 뛰어들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핀테크 산업이 엄청 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금융과 기술이죠. 이 IT 기술이 금융에 이용되는 건데 엄청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자연적 보안이라든지 결제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금융 거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증권이나 보험 같은 거 포함해서 그런 산업들이 작은 기술, 금융 기술 산업들이 엄청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영국의 경우 보면 영국 이게 참 대단한 건데 영국은 벌써 이제 영국은 두 번에 옛날에 유로가 생기기 전에 유로가 생기면은 금융 중심지가 프랑크푸르트로 빼앗길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게 빅뱅이에요. 빅뱅. 완전히 런던을 빅뱅 규제제로 금융지대로 만들어가지고 유로가 탄생되고 유럽중앙은행이 프랑크푸르트에 있지만은 여전히 런던은 미국보다도 외환거래가 2배나 되는 세계 금융 중심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시 또 핀테크 시대에 대응해가지고 벌써 2010년에 런던에서 테크시티 조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참 이게 영국이란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조성방안을 발표해가지고 영국의 가장 낙후된 동북부 올드 스트리트를 완전히 지금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테크시티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테크시티 투자청을 만드는데 투자청에서 전문 연구소를 만들고 창업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자금 지원하고 금융기관도 또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획기적인 게 뭔가 제가 봤더니 이겁니다. 법인 설립을 하는데 거의 의무조항이 없어요. 법인 설립하는데 사무실 자본금이 없어도 돼요. 사무실 자본금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학교장을 하고 있는데 학교장 하나, 여러분 학교 하나 등록하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학교장 하나 등록하려면 뭐 여러 등기이사 많이 뽑아가지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구비해야 되는데 학교가 뭐 대학 교수를 연구실을 사무실 쓸 수가 없잖아요. 대학은 뭐 하여튼 그렇게 복잡한데 여기는 핀테크 회사 설립하는데 사무실 자본금이 없어도 사서함 주소만 여러 가지 사서함 주소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바로 24시간 내에 처리를 해줍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공과대학에서 공부해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야, 나 사업 좀 창업 좀 하자. 그러면 24시간 내에 그냥 창업하자. 자기 연구실 아니면 자기 집에 자기 하숙집에서 그냥 바로 창업해버려요. 창업해버리면 어찌 되냐? 그렇게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벤처 캐피탈 회사들을 찾아가거나 창업 경진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나가서 아이디어를 PT를 하면은 발표하는 거죠. 하면은 그 아이디어가 우수하다 그러면 바로 벤처 캐피탈에 자금이 투자가 되고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실리콘밸리도 여러 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보통 한 100개 정도 회사 창업 그 스타트업으로부터 발표를 받으면은 창업 그 벤처 회사들 한 10개 정도 투자를 해요. 그 10개 정도 투자해가지고 다 어찌되나 10개 정도 투자하면은 벤처 회사 입장은 제가 평균적으로 한 2개 정도만 성공을. 나머지는 다 1년 이내에 한 6개 정도 망하고, 나머지 또 한 2년 이내에 한 3개 정도 망하고, 한 2개 정도 망하고, 한두 개 남는데, 한두 개에서 대박을 터뜨려서 벤처회사 투자금을 다 건지고, 그래서 그 벤처회사는 회사 창업한 사람도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실리콘이나 런던으로 세계 젊은 우수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서 한국말로 만 10년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한 3년 동안 죽을 고생해가지고 하나 아이디어 내서 창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절차가 없어도 돼요. 그냥 하숙집에 창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 내가지고 PT 해가지고 잘 인정받으면 바로 자금 투자 받아서 되는 거예요. 그런 신속하고 혁신적인 거. 미국에 최근에 제가 보면 하버드에 또
보스턴 하버드 교수라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이 지금 다시 커밍백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2008년도에 미국이 망하다가 지금 다시 커밍백이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혁신성이다. 바로 이런 혁신성 제도가 다 그걸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국이 바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한국도 이런 제도를 좀 빨리 뭐 계속 그냥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협의회를 만들고 막 중요한데 이런 걸 빨리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기에 아까 했지만 그런 그 핀테크 회사들의 자금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그 우수한 젊은 사람들의 그 창업 스타트업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고 아무런 규제 프리 창업력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금융기관들 아까 모험자본 얘기했는데 모험자본 자꾸 정부에서 주면 안 돼요. 정부 주면은 정부 준 자금들은 언제나 안전한 데만 찾아다니니까 그 모험자본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야말로 모험을 해서 10배, 100배 이익을 내고 자본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험 자본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이나 런던이 성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한국 제일 문제가 한국에서 어떤 회사가 만약에 한 10개, 어떤 벤처 회사가 10개를 투자해가지고 하나에서 그럼 최소한 10배는 이익이 나와야 되겠죠? 10배 이익을, 10배나 15배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욕을 해요. 도둑놈들이라고. 그런 분위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런 분위기 갖고는 모험회사가 성장이 안 되겠죠. 그런 분위기들이 빨리 개선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최근에 좀 다소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 10조 원 정도, 90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하다가 지금 분기이익이 5조 이하로 떨어지면 위기인데 그 위기 원인이 뭐냐? 저는 삼성전자 위기가 일시적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프리미엄 모바일 기기 생산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바일 기기는 중국의 샤오미 등이 중저가 폰이 등장하면서 중국 시장을 내줬죠. 1위에서 내줬습니다. 앞으로 점점 화웨이나 레노버도 추격을 당하고 앞으로 이게 뭐냐면 이제 기술은 스마트폰 만드는 기술은 평준화된다는 얘기예요. 기술이 평준화되면 이게 치킨 게임 벌어져서 프리미엄 기기만 갖고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제일 문제가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다른데 세계 5대 IT 기업 구글, 알리바바, 아마존, 애플, 삼성 중에서 삼성만 글로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뭐냐면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고객을 끌어모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바일 기기를 잘 만들어서 해왔습니다만 이것만 갖고는 저서의 이제 위기가 한계가 봉착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 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걸 극복하려고 인도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진출하면서 한편으로는 IoT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인터넷 오브 띵스, 미국의 그 스마트 띵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해가지고 IoT 시장 진출해서 이번에 이제 미국 박람회에서 삼성전자 공개한 게 그거죠. 앞으로 삼성전자의 모바일 폰을 가지고 모든 가전 기구들을 센서를 통해서 컨트롤을 하는 그런 스마트 홈으로 간다. 그래서 삼성 모바일 폰을 판다. 그런 전략이죠. 근데 그것도 역시 제조업에 대한 한계를 극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미국의 이제 루페이라는 그런 그 모바일 결제사를 인수해가지고, 다시 삼성페이를 진출합니다. 근데 이미 애플페이에 대항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뒤에 나올 건데 고객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고객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무슨 예컨대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은 그동안에 애플 우리가 알지만 애플 하면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뭐죠? 애플의 아이튠스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쓰는. 애플은 아이튠스를 왜 그냥 무료로 거의 무료로 제공해왔죠. 구글 지메일 공짜죠. 그동안에 그다음 유튜브 왜 해왔느냐? 최근에 많은 분석가들이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몇 년간 그걸 해온 이유가 고객 확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글하고 애플은 거의 8억 명 정도의 고객을 확보하고 알리바바도 약 2억 5천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삼성은 그게 없어요. 삼성이 뭘 가지고 고객을 확보하느냐? 그래서 8억 명 정도의 고객을 확보해 놓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진출한 애플페이에 다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복하려면 첫째로는 지금같이 사물 인터넷 포럼 같은 건 그대로 계속 추진하면서 그건 그대로 중요하지만 역시 그 한계를 극복하려면은 글로벌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벤처를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삼성 모바일 폰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객들이 그걸 안 쓰면 안 되도록 그런 시대 유저를 끌어모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없이는 고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했지만 다른 데서는 피해도 이제 안 받게 돼요.
고객이 많으면 광고가 들어오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공장보다는 플랫폼이 더 중요하다. 공장은 뭐 문제가 아니다. 지금 애플이 공장 미국에 하나도 없잖아요. 공장은 중요한 게 아니다. 플랫폼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을 진출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극복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금융산업도 아까 말씀드린 빅뱅을 거듭합니다. 점포 없는 은행 시대가 도래하고 인터넷 전문 시대, 전문은행, 다시 말해 모바일 은행 시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 요즘은 P2P라고 그래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이 엄청난 새로운 또 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떠오르는데 한국은 지금 크라우드 펀딩이 가는 것이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통신회사, SNS, 포탈, 전자상거래,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죠. 포탈은 구글은 포탈이죠. SNS, 페이스북이죠. 통신회사 이런 것들이 전부 모바일을 통해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에 뛰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누가 플랫폼을 먼저 선점하나죠. 한번 플랫폼을 선점을 하면은 후발주자가 그걸 뛰어넘기 힘들어요. 한번 플랫폼을 사용하면은 계속 그걸 사용하는 게 고객들의 취향입니다. 바뀌기 힘들기 때문에 누가 먼저 플랫폼을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앞으로 모바일 혁명 시대에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면은 첫째로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고 창업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핀테크 기술을 발굴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또 금융기관과 연결시켜주고 그다음에 모바일 관련 규제를 없애야 돼요. 아까 얘기한 핀테크 산업이 금융을 하려고 해도 한국은 금산분리 문제 전부 얘기한 것들이 앞에 얘기한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산업자본이죠. 금융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 한국은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비금융업자가 전자금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기 문제도 지금 일부 완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모바일 뱅킹은 요원합니다. 감독 체계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과거에 뭐 그런 감독 시스템은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금융 IT 전문 인력이 각 금융기관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감독 규제는 옛날 같으면 전부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해가지고 이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도 구분되어 있고 또 금융자본과 칸막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회사들이 통신, SNS, 포탈, 전자상거래사들이 전부 여기 뛰어듭니다. 이걸 다 하게 돼요. 그냥 감독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야죠. 감독 시스템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근데 보안이 아까 얘기한 보안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금융에 뛰어들기 때문에 이런 데 뛰어들 이 모바일 폰을 뛰어들 여기에 이제 해킹이라든지 결제 시스템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안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도록 정부에서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 보안 인력과 보안 기술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제가 여기 사진 하나 옮겨놨습니다. 애플워치를 가져온 건데 NFC라든지 지문 홍채, 피부 접촉 이런 걸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 요즘은 대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태계를 제일 중요한 게 핀테크 생태를 조성해야 되는데 생태는 금융 인력과 금융 통합력 있는 것처럼 금융 IT 융합 금융인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생태계 조성인데 이 생태계를 조성을 하려면은 대체로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의 생태계가 조성돼야 된다. 소프트웨어를 플랫폼을 개발해서 공유해야 되고 핀테크 관련 기술 연구 대학원 과정 연구소 이런 게 육성돼야 되고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국제 표준 논의 강의에서 적극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한국의 모바일 금융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전문적으로 획파하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고객을 유혹해야 된다. 아마존에 2억 5천만 명, 애플 8억 명, 구글 8억 명, 알리바바도 2억 5천만 명 이렇게 엄청난 가입자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앞으로 모바일 뱅킹의 승자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한 기준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과거 대면 거래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클릭하다가 이제는 모바일 터치로 가기 때문에 그런 신인류 탄생에 부응해서 금융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패러다임에 맞게 금융 안전과 보안 시스템도 바뀌어야 된다. 재창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부 당국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아까 영국을 예를 들었지만은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인력으로는 안 된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금융화이트 융합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기존 금융 인력의 재훈련을 받고 모바일 혁명 시대 새로운 금융으로 재탄생은 중요하다. 여기 봉해서 한국도 지금 현재 이런 몇 가지 작년에 IT 금융 융합 지원 방안을 만들고 핀테크 상담 지원센터를 금융감독원에 만들고 이번 6월 달까지 한국의 인터넷은행 설립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뭐 어떤 걸 발표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한 대여섯 가지가 되면은 우리나라 금융이 과거의 전통적인 금융에서 새로운 금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뒤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것만 제대로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제대로 될는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오정근 학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